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보시다시피 오늘이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사전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후보자가 이제 여러 차례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을 했는데 최근까지 그 자문의 내용이 그의 이력과는 상당히 무관하기 때문에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은 2사단장, 7군단장을 했고 과거에 이제 미국 테네시 쪽으로 유학을 다녀온 바가 있는데 그 유학 분야도 정치 외교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71차례 자문을 했다는 것이고 그 대부분이 또 서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후보자의 경력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특혜성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후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대외비 사항이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방 논평 관점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자문 내역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 보도를 한 것인데 하면서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를 했는데 노란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거는 국방 관련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다. 자기 분야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이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몇 군데를 노출을 시켰어요. 부분적이나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지향성 적외선 방해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뭐 전체를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체를 다룬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친숙한 거니까. 영어로는 DIRCM이라고 그러고 딱 말 그대로입니다. 지향성 적외선 방해 기술 DIRCM이라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 발사가 되게 되면 헬기나 항공기에 고정 있게 발사가 되면은 그 미사일 워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기에는 그 미사일 워닝 시스템 원리는 뭔고 하니 그것도 한 두 가지 정도 주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원리는 이건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가 되면은 내 항공기 쪽으로 날아온다. 그럼 뒤에서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 불꽃 중에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외선이 기존의 배경에 깔려 있는 태양의 자외선과는 다르기 때문에 뭐 강도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 분포나 이런 부분에서 그걸 보고 저기 나한테 미사일을 발사했구나라고 조종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DIRCM은 뭔고 하니 저기 미사일이 감지가 되면은 조종사들한테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보통은 이제 그 인위적인 불꽃이 플레어를 발사하면서 회피 기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DIRCM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 미사일의 탐색기 부분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가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항공기 표면에서 나오는 그 열을 잘 못 찾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이게 이제 DIRCM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개발을 완료했고 곧 이제 적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이걸 봤을 때 이종섭 후보가 이 자문한 내용은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고 거의 개발이 완료돼서 적용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검토를 하는 이런 내용의 자문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기술이. 예. 일단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DIRCM도 그런 경우죠. 이 개발을 끝냈고 적용 단계에 있는 것이죠. 적용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그 DIRCM 장비 국내에서 개발된 사진이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유사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여기 보면은 또 노출된 것이 전자광학 교란 기술을 함정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함정이죠. 해군에 적용을 한다는 건데 전자교란 기술이라 그러면 제밍이 있겠죠. 기존에 이제 그 ECM 장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가 함정이에요. 함정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덩치도 크고. 그래서 대부분 함정을 향해서 날아오는 적인 미사일, 대함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저게 미사일을 감지를 했을 때 상대방 미사일이 사용하고 있는 그 주파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우리한테 쏘면서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저게 미사일이 레이더를 쏴서 특정 주파수에 그게 반사되는 것을 그 탐색기가 측정을 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함정 입장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레이더를 전파를 발사를 함으로써 상대방 탐색기를 레이더 탐색기를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대부분의 함정에 해군 함정에 모든 해군 함정에 특히 전투함 같은 경우는 다 장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관심이 가는 내용은 광학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전자 광학 교란 기술이죠. 전자는 이미 있다고 봐지는데 광학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앞에 DIRCM과 관련이 있는 부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한 미사일, 해성이나 또 작년에 얼마 전에 공개가 됐던 초음속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탐색기가 복수의 탐색기가 달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즉 레이더 기존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이더 탐색기에 덧붙여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이 레이더를 제밍을 하게 되면 적외선 탐색기가 주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을 찾는 거죠. 적외선 탐색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열을 내가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노출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레이더를 끄고 적외선 탐색기만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 미사일들이 복합 기능을 가진 그런 탐색기를 활용하는 게 일반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는 해결이 되는데 광학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레이더를 끄고 적외선 탐색만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DIRCM 같이 이미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들에게는 전파 방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레이저 광선을 조사해서 상대방의 적외선 탐색기마저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을 고민 중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기술의 방향은 이 대한 미사일이 적극적으로 능동형 레이더 유도라고 하죠. 뭐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내가 레이더 광선을 조사해서 반사되어 오면 상대방을 찾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수동형 레이더 탐색기를 사용하는 추세예요. 최신형들은 뭐냐면은 내가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다가오는지는 몰라요. 내 레이더파를 못 느끼기 때문에. 대신에 해당 함정이 목표 함이 발산하는 레이더를 내가 감지를 해서 그걸 거꾸로 쫓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이더 추적 미사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상대방이 레이더를 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열 추적 탐색기가 장비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참고로 조금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DIRCM에 적용됐던 상대방의 그 적외선 탐색기를 교란시키는 그런 기술을 함정에도 부가적으로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년 5월에 이제 자문한 내용인데 제목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행체 내열 내상마 시험 관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비행체 내열은 열을 견딘다는 뜻이고 내상마 즉 이렇게 뭐 마찰 때문에 닳는다는 거죠. 예, 그것을 견디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비행체라고 하면 항공기도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이나 그 정도 마하 1, 마하 2, 마하 3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미사일과 관련이 있다. 또 항공기라고 그러지 않고 비행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떠올려지는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에 말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극초음속 한국판 지르콘이라고 해서 그게 시제품이 공개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시험 속도가 마하 5가 넘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 비행 시험을 한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진행된 프로젝트예요.
이 보면 이제 입법조사처 보고서 2020년 6월 9일에 보면은 2018년부터 밑에 이제 파란색 네모칸에 보시면 마하 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확하게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물건이에요. 극초음속 비행체고 한국판 지르콘이고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갈 것이며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금년에 비행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내열, 내상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있죠. 작년에 우리가 램제트 기반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개를 했죠. 램제트면은 극초음속이 아니고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마하 5 이하예요. 자, 그걸 하는데도 기술적 장벽이 뭐였냐면은 소재의 개발이었어요. 내열, 내상마 그 소재를 개발하는 게 어려웠다. 라고 대통령이 치하하는 말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될 정도예요. 자, 그게 극복이 됐으니까 그 미사일을 공개를 했겠죠. 뭐 배치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번에 한국판 지르콘을 개발하게 되면 속도가 마하 몇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까 이 장관 후보가 자문을 했다는 내열, 내상마성은 현재로 봐서는 이 부분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의 앞에 부분, 가장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을 지켜내는 그 소재 기술. 단지 두껍고 단단한 소재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탐색기들이 들어가잖아요. 탐색기들이. 우리 이제 전례를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레이더 탐색기도 들어가고 적외선 탐색기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탐색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윈도우 유리 제품이 노출돼야 될지도 몰라요. 특히나 적외선 유도기가 적외선 탐색기 같은 경우에는 또 레이더 파도 통과를 해야 되겠죠. 레이더 탐색기가 있으니까. 자,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마하 5 이상의 이 초래하는 열과 그 공기와의 마찰을 견뎌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무인기용 CMC 소재 개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뜬금없잖아요. CMC 소재 개발 이거 조금 살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언급하는 CMC는 엔진 부품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고 그 엔진이 들어가는 무인기는 무엇이냐.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 무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대 후반이면 등장하게 될 KF-21과 공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터보제트 기반의 이 무인기인 거죠. 그리고 CMC 소재는 이 무인기에 들어갈 터보제트 엔진용 부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만드는 미사일용이 아니라 내구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어느 정도 이상의 출력을 갖춘 본격적인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첫 사례예요.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크기를 키운다든지 해서 전투기용 엔진이나 더 큰 엔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개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텔스 무인기 완제 터보팬 엔진 개발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5년 정도까지 이제 완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수입 제한이라고 제가 언급한 것은 무인기용 엔진은 어떻게 보면 전략 물자라서 수출입이 지금 상당히 많은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군사 강국들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무인기라는 게 새롭게 등장한 위험성이 많은 무기체계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5,000파운드 정도로 계획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8,000파운드? 10,000파운드 가까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애프터버너까지 하게 되면은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파워를 갖춘 그런 엔진이다. 돼 있고, ROC 사항으로 보면은 최대 이륙 중량이 8에서 10톤, 비행기보다 훨씬 낮죠. 속도도 마하 0.8 이렇게 돼 있는데 업계 관계자 현장에서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초음속은 달성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
뭘 CMC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CMC라는 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라믹 매트릭스 컴포짓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세라믹 제품이에요. 즉 유리 섬유 같은 거 있죠. 가는 유리 섬유에 세라믹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아주 세밀한 격자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격자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치면은 철근 골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시멘트 속에 담그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이제 세라믹이겠죠. 훨씬 세밀한 크기로.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굽는 거예요. 예. 세라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큰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세라믹의 강점은 뭐냐면 내열성이거든요. 열에 견디는 힘이 최신의 내열 합금보다 20% 이상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훨씬 가볍고 유리한 것이죠. 엔진으로. 근데 충격에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리 섬유 소재를 넣어서 앞에 망사형 구조를 만든 거예요.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그래서 이 덩어리를 구운 다음에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깎아서 부품을 만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군사 강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걸 사용해서 엔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상업용 엔진으로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시작된 지도 채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GE에서 개발한 CMC로 만들어진, 즉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터보젯 블레이드예요. 이 블레이드가 이렇게 팬이 여러 개 붙어 있죠. 블레이드가. 그래서 공기를 압축도 하고 또 폭발하는 가스의 힘을 받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 블레이드가. 그래서 여기가 최고의 고열이 발생하는 부위예요. 예. 그리고 같은 크기의 엔진이면은 엔진 내부의 온도를 올린다? 그럴수록 출력이 좋아지겠죠. 엔진 출력을 올린다는 것은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가면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는 소재, 부품을 이루는 소재가 이 열을 얼마나 견디느냐의 문제까지 봉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고 온도를 어디까지 버텨내는 엔진을 개발하느냐.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1500도, 1600도C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진 선진국들은 이게 한 1700도까지는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보다 출력을 조금 더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언급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최고 수준의 출력을 지금 한 10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CMC 소재까지 개발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도 엔진 강국 수준의 기술적 목표를 갖고 있지 않겠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같아요. 이게 보면은 중간중간 가려졌는데 그래도 대충 내용은 파악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상 무기의 램제트 추진 기술이거든요. 예. 램제트 추진 기술, 제트 엔진인데 램제트면은 초음속까지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지상 무기에 사용한다. 미국같이 M1 에이브람 전차나 러시아의 T-80 전차 같은 경우는 뒤에 엔진이 터보젯 엔진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지만 연료의 소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외 사례에서 지상 무기의 엔진용으로 터보젯 엔진을 쓰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그게 램젯까지 쓴다? 램젯은 가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앞에 팬이 없죠. 터보젯 엔진 같은 경우는 앞에 팬이 공기를 압축해서 그 압축된 공기에다가 연료를 점화시켜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인데 램젯은 앞에 압축시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구조가. 대신에 압축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바깥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가 마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축이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상 무기에 활용한다. 이게 뭘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언급한 게 아닌가 싶어요. 램젯 추진 155mm 포탄. 예. 이것을 우리가 연구한 지는 제법 된 것 같거든요. 이거 풍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행 연구는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거를 최종화하는 그런 연구 개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포구의 미사일의 외형 자체가 지금 렌즈 미사일이랑 닮았죠. 예, 저리 공기가 들어가서 마하 1 이상의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탄의 끝부분에 램젯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램젯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램젯 엔진의 구조가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탄이 발산할 때 그 충격을 견딜 수 있다. 예. 그리고 램젯 엔진은 기존의 이것과 유사한 이제 포탄이라고 하면은 랩탄을 들 수가 있어요. 예. 로켓이 뒤에 붙어 있죠. 로켓이 붙어 있어서 추진 장약의 폭발에 더해서 로켓의 추진제의 추력을 더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죠. 지금 한 사거리가 50km 정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로켓의 한계가 뭡니까? 로켓 연료는 연료 안에 추진제와 산화제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대신 램젯 엔진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산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제만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부피를 작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은 사거리가 100km 이상 나오는 탄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포탄의 작약이라고 그러죠. 폭발력을 결정하는 작약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런 설계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램젯 엔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 속도가 기본적으로 속도가 마하 1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155mm 포탄 같은 경우는 포구 초속이 마하 2에서 마하 3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램젯 엔진이 가동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포탄을 좀 개발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문을 했던 자문 리스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것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램젯 추진탄. 그래서 K9 자주포가 제가 얼마 전에 다룬 바도 있지만 K9A2 그 후속 모델로 가게 되면은 사거리 100km 이상의 탄을 활용하는 훨씬 장구경 포를 장비한다는 내용이 지금 전체적인 스케줄에 나와 있어요. 그때 적용될 수 있는 A2가 아니라 A3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포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뭐 다른 외국에서도 몇 군데서 램젯 추진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국방장관 후보자 덕분에 언론에 노출된 그 몇 가지 기술들 거기에 대해서 세상 돌아보기가 짤막짤막한 해설을 달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